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사회의 인권교육 7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영 선생님, 김경아 선생님, 김성진 선생님, 안혜원 선생님, 이주희 선생님, 와타나베 사쿠라 선생님, 이렇게 6분 선생님 이번 학기 강의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강의 제작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출석률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지각이나 결석 없이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고 계신 점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간 이후에 저희 강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1주차에 강의한 이후에 수강하고 계시는 선생님 여러분 가운데서 피드백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이제 후반부 강의에서 발표 세미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일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교재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발표 형태로 진행한 적이 있었기도 했고, 그때 실제 교재 내용을 자세히 다루지도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발표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일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수강생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후반부에도 역시 강의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 인간 존중 사상의 내용을 다문화 교육과 접목시킬 수 있을 만한 다문화 인권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학술 논문을 2편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9주차, 10주차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11, 12, 13주에는 주교재 내용 제가 강의를 한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토론 부분 작성해 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14주차에 신경과학과 다문화를 연결시키는 그런 논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강의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사전 영상을 제작해서 탑재해 두고 선생님들이 편리하신 시간에 수강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중간고사 이전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동서양의 인간 존중 사상도 마무리 지을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본격적으로 서양의 이성 중심 윤리학과 인간 존중 사상으로 들어와서요. 사실 여기서 인간 존중 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간 존중 사상을 꽃피우는 그런 입장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칸트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으로서 이성중심 윤리학의 시작을 열긴 했지만 다문화 교육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비판의 여지가 많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상가와 플라톤의 주장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냈었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문화 교육과 전적으로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강의하던 도중에 중용이라고 하는 도덕적 덕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적인 덕의 한 가지 종류로서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것은 다문화 교육의 현실에서 아주 절묘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실 텐데 정해진
해답이 없다고 하는 게 우리 교사들이 봉착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교육적 장면 속에서 다문화 교육의 시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적절한 지점이 무엇인지 교사들이 찾아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실천적 지혜를 활용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성중심 윤리학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인간 존중 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 칸트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 지난주에 제가 탑재해 드렸던 강의 자료실에 있는 내용, 제시문. 이 제시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한 이론적인 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칸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재미난 일화들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유명한 학자이자 교육자였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 집착하고 사소한 것에도 굉장히 조금 몰두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칸트의 입장의 의무론이라고 표현하는데 규칙이라든지 규범을 의무적으로 지킬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규칙 지키는 게 생활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칸트가 강아지를 끌고 동네 산책을 나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시계 5시로 시간을 바로잡았다고 하죠.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일상생활을 했었고요. 실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의복을 가지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강의에서 좀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수강하는 학생들이 좀 깔끔한 옷 한 벌을 입고 그걸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계속 수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텐데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가장 열심히 수업 듣는 학생의 상의 가장 위에 있는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강의에 참여했었던 모양입니다. 칸트는 한 학기에 이제 절반 정도 여러 학생들을 데리고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한 학기 절반 정도가 지났던 시점에서 그 수강생이 상의 윗부분 단추를 바느질 해가지고 제대로 입고 온 것이죠. 강의가 시작됐는데 칸트가 강의를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잠시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일 앞자리 학생한테 가서 위에 있는 단추를 뜯어낸 이후에 다시 강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짜여진 규칙적인 생활, 그걸 지키려고 했던 칸트의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강박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의무, 규칙이라고 하는 거 강조하는데 이것과 인간 존중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칸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간이 두 개의 세계에 속해서 두 세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사상가 가운데 플라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도 이원론적 세계관을 주장했었던 인물인데요. 본질, 이상, 이것이 존재하는 세계인 이데아계가 있고 이데아계를 모방한 그림자에 불과한 현실계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사고방식입니다. 인간은 두 개의 세계, 속성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계의 이름은 예지계입니다. 참된 존재라든지 참된 이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Thing itself, 물
자체라고도 표현합니다. 플라톤 방식에서는 이데아계에 해당하는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플라톤은 이데아계에 있는 참된 본질,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언급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성이죠. 칸트 또한 인간은 예지계의 일원으로서 이성,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물적인 특성 또한 가지고 있죠. 인간은 예지계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현상계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자연 현상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한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인간 또한 동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보이면 입에 침이 고이게 되죠. 음식 먹고 싶은 욕구인 식욕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지계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가지는 특성을 이성이라고 표현한다면 현상계의 일원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은 바로 동물적인 욕구, 칸트적인 표현에서는 자연적인 경향성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한 동물과는 다른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하고 싶은 것인 욕구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잘 참아내고 이성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해야만 하는 것. 인간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을 당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인간은 이성 능력을 통해서 욕구를 참아내고 자신이 실천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칸트의 입장에서 의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그리면 조금 간결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세로 부분에는 자신과 타인 이렇게 구분을 해보고요. 가로 부분에는 완전 그리고 불완전이라고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 보면 자신, 타인, 완전, 불완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결국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 타인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완전과 불완전 이렇게 나눈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이라는 건 상황 맥락에 따른 고려가 없이 언제나 지켜야만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불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피치 못할 상황 맥락에 의해서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는 불완전한 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완전한 의무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무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절대로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를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절대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겠죠. 자신에 대한 완전한 의무는 자살 금지의 의무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있어야 숭고한 의무를 지켜나갈 가능성 또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완전한 의무는 자살 금지의 의무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완전한 의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완전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건 선생님들께서 칸트 학부에서도 아마 배운 경험이 있으실 텐데, 칸트의 의무를 말할 때 거짓말 금지, 이걸 굉장히 많이 언급하잖아요. 칸트 같은 경우에 이제 동기주의 윤리설 주장하면서 행위의 동기를 강조하고요. 동기뿐만이 아니라 행위 자체도 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이런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 선의의 거짓말, 선한 동기에서 하는 거짓말이 허용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동기는 선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점에서 행위 자체는 비도덕적인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엄격하게 선의의 거짓말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의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불완전한 의무 두 가지가 남았네요. 자기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는 자기 개발의 의무입니다. 자기를 개발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맥락에서 불완전한 것인가? 저 아프리카 후진국 같은 경우에 가면 한 끼 식량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무 뿌리를 파서 뭐 벌레라든지 이런 걸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안타까운 처지의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앞에 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니? 이런 거 할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라도 더 외워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성립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생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자기 개발의 의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타인에 대한 불완전한 의무는 원조. 저희가 2, 3주차에 선생님들께 제 논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바람직한 행위를 초과 의무가 아닌 단순한 의무, 그 정도 지점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해외 원조의 사례를 비유적으로 들었었잖아요. 그때 피터 싱어라고 하는 윤리학자를 통해서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비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원조라고 하는 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건데 물에 빠져 있는 아이, 얕은 물, 성인의 가슴 정도에만 오는 얕은 물이라고 하면 뛰어들어서 구하는 게 당연히 의무일 겁니다. 그런데 왜 불완전한 것인가? 얕은 물이 아니라 깊은 바다라고 한번 상황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빠져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에 뛰어드는 것이 저의 의무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구호할 수 있는 용품을 찾아오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만 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원조가 불완전한 의무에 배치된 것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과목을 함께 다루시기 때문에 국어 시간에 학생들에게 문장의 종류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장들이 있죠.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청유문이 부탁의 형태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강하게 의무를 나타내는 문장의 종류가 있죠. 그렇습니다. 명령문이라고 하죠. 칸트는 의무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령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죠. 바로 가언명령과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언명령은 조건이 달려있는 명령이죠. 조건이 달려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명령을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명령의 구속력이 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정언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이죠.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 이것을 정언명령이라고 하고요. 칸트 입장에서 의무는 정언명령의 형태로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정언명령도 이제 여러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보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주의, 아마 선생님들 익숙하게 들어보신 문장이 있을 겁니다. 네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타당한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준칙은 다른 말로는 격률이라고도 표현하죠. 내 스스로가 만든 행위의 규칙, 그것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야 한다. 보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언명령의 형식은 보편주의를 지향하고요. 정언명령의 내용은 인간주의를 지향합니다. 너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 이것이 정언명령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 없이 목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중 사상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국가라든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시문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칸트, 도덕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그 자체로 숭고함으로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다. 굉장히 엄격한 도덕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는 서술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칸트의 입장을 엄숙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이미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일 자체로 선한 것이다. 칸트의 주장을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선의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죠.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사상가인데요. 의무가 의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천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선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제시문, 내가 그것을 거듭도 오랫동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외경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칸트 묘비명에 써져 있는 구절이라고 하죠.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 현상계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 예지계라고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시문,
도덕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 여기 가장 완전한 존재라고 하면 이제 서양적인 방식에서 초월적 신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은 완전하게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성의 법칙을 따라서 언제나 행위하기만 하겠죠. 하지만 인간은 이성뿐만이 아니라 동물적 욕구도 가지기 때문에 욕구를 참아내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의 법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의무는 정엄명령의 형태이고 구체적 내용은 인간주의를 담고 있다.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자. 인간 존중 사상의 정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쉬시면서 새로운 강의 자료 출력해 오시고요. 정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